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북미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력 균형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 MLB나 NFL, NBA 등에서는 다양한 전력 균형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북미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력 균형 조치들은 전력이 약하고 가난한 구단의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팀 간의 엇비슷한 경기력으로 관중과 시청자들의 관심을 증대시키면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어 구단과 리그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하지만 선수 노조들은 일부 전력 균형 조치들이 선수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고 연봉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시키는 조치들이라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전력 균형을 이유로 운영되는 일부 조치들은 구단의 수익만 증대시킨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력 균형 조치들은 노사분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그와 구단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합니다. 여기서는 보류조항, 자유계약제, 연봉상한제, 사치세, 드래프트, 수익 공유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수 보류조항입니다. 선수 보류조항은 선수가 구단에 입단하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구단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도록 한 조치입니다. 1876년에 내셔널리그가 출범하기 전만 하더라도 프로야구 선수들은 팀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 구단들이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만 채용하려고 하면서 구단 간 경쟁이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많은 연봉을 받고 시즌 중에도 마음대로 구단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구단들은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채용하지 못하고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수입이 줄어들어서 부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프로야구 리그가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셔널리그에서 도입한 것이 보류 조항입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선수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면 구단들 간 선수 채용을 위한 과열 경쟁이 줄어들고 선수들의 지나치게 높은 연봉도 억제할 수 있어서 구단과 리그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보류 조항에 따르면 선수가 구단에 입단하게 되면 다른 구단으로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수가 소속 구단에서 경기를 하기 싫으면 구단주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은퇴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보류 조항으로 구단은 선수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선수를 채용하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류 조항은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만 채용하려는 구단들이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가난한 구단들과 함께 리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류 조항에 대해서 구단과 선수 노조 간 이해관계가 달라서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우선 리그와 구단에서는 팀 간의 전력 균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류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구단이 선수를 일정 기간 보유할 수 없다면 선수들은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구단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 구단들은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가능한 많이 채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리그에서 팀 간의 전력 격차가 커지게 되고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져서 관중과 시청자들이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리그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류 조항을 운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난한 구단들도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보유할 수 있어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보류 조항이 없다면 구단 간 과열 경쟁으로 선수들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가난한 구단들은 생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수 노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박합니다. 구단에 입단한 선수들은 보류 조항에 따라 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벌어들인 수입 중에서 상당 부분을 구단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단이 선수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겁니다.
만약 보류조항이 없으면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부자 구단으로 이동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다 많은 연봉을 주는 팀으로 이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보류조항으로 선수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선수들이 직장 이동의 자유를 억제하는 겁니다.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도 보류조항으로 가난한 구단에서 일정 기간을 의무적으로 활동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경기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또 보류조항으로 선수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구단 간 선수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구단이 이익을 증대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구단들이 선수를 트레이드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지 않으면 리그의 특성상 자금이 풍부한 부자 구단의 가치도 동반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보류조항이 있어야 구단이 선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선수들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미 MLB, 우리나라의 KBO 등에서 선수 보류조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계약제입니다. 이 자유계약제는 FA라고도 합니다. 선수는 구단 소속의 선수가 리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기간을 채운 후에 다른 구단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내셔널리그가 출범한 이후부터 운영되고 있던 선수 보류 조항에 대해 선수 노조들은 자유로운 이동을 억제하고 선수들이 연봉을 감소시키는 장치라고 반대해왔습니다. 1976년에 MLB와 선수 노조는 단체 협상을 통해서 구단에서 6년을 활동한 선수들에게는 FA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항구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보류 조항이 약화된 겁니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자신의 경기력에 따라 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단들은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FA 자격을 얻은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채용하기 위해 구단들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수들의 연봉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이 작고 가난한 구단들은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채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가난한 구단들은 경기력이 뛰어난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이 부자 구단으로만 이동하려고 해서 팀 간의 전력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구단들은 FA는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들에게 높은 연봉을 줄 정도로 여유가 있는 부자 구단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구단에서는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이 자신의 경기력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불평합니다. 이는 팀 간의 전력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수 노조는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이 시장에서 경기력에 따라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장치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구단이 선수들이 임금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FA는 종목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MLB는 6년, NFL은 4년, NBA는 5년을 활동해야 FA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 한국야구위원회, 즉 KBO에 출장 선수로 등록된 후에 9시즌을 활동해야 됩니다. 선수들은 9시즌 동안 KBO에서 규정하고 있는 FA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좀 긴 편이죠. 다음은 연봉 상한제입니다. 연봉 상한제는 셀러리 캡이라고도 합니다. 셀러리 캡은 구단의 선수들 연봉이 일정 금액이나 구단의 총 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연봉 상한제는 부유한 팀들이 경기력이 뛰어난 우수한 선수를 독점적으로 채용하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경기력이 약한 팀들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 팀 간의 전력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NBA는 1984년, NFL은 1994년, NHL은 2004년에 각각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선수 노조에서는
셀러리 캡은 선수들이 시장에서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연봉을 인위적으로 억제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팀에서는 구단별로 할당된 연봉의 대부분을 슈퍼스타 선수를 채용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팀 내 선수들 간 수입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만약 리그에서 선수 연봉을 제약한다면 선수들은 가능하면 보다 우수한 팀,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팀으로 이동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연봉 상한제는 오히려 전력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됩니다. 하지만 연봉 상한제는 수익이 많거나 부자 구단이 선수 연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KBO에서는 2020년 1월에 리그의 전력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23년부터 셀러리 캡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적용되는 각 구단의 셀러리 캡은 총 114억 2,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구단에 소속된 선수 중에서 상위 40명의 연봉을 합산한 겁니다. 그리고 셀러리 캡을 1회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2회 연속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100%에 해당하는 제재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신인 선수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합니다. 또한 셀러리 캡은 운영 방식에 따라 하드 셀러리 캡과 소프트 셀러리 캡으로 구분됩니다. 하드 셀러리 캡은 리그에서 결정한 선수들의 연봉 총액을 구단들이 어떠한 이유로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NFL, NHL 등에서 운영합니다. 이에 비해 소프트 셀러리 캡은 일부 구단에서 경기력이 뛰어나고 인기가 높은 유명 선수를 채용하기 위해서 연봉 총액에 상관없이 최고의 연봉을 지불하거나 이명 계약을 통해서 셀러리 캡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기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NBA나 MLS 등입니다. 소프트 셀러리 캡의 대표적인 예로는 NBA에서 일어났던 레리 버드 예외 조항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NBA 최고 선수였던 LA 레이커스의 매직 존슨과 보스턴 셀틱의 레리 버드가 쌍벽을 이루면서 미국에서 농구 경기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레리 버드가 자유계약 선수가 되자 보스턴 셀틱에서는 이 선수와 재계약하기 위해서 편법을 썼습니다. 고민하다가 NBA와 협의해서 레리 버드 예외 조항을 두어서 연봉 상한제를 피한 겁니다. 다음은 사치세입니다. 사치세는 구단별로 선수들이 연봉 총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한 겁니다. 사치세는 구단 간 전력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 균형세라고도 합니다. 또 주로 부자 구단들이 낸다는 점에서 부유세라고도 합니다. MLB에서는 1976년에 단체 협상을 통해서 FA를 도입했습니다. 구단에서 일정 기간을 활동한 유능한 선수들은 FA 자격을 얻으면 많은 연봉을 받고 다른 팀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작고 가난한 구단들에게는 재정적으로 커다란 부담이 됐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리그에서는 단체 협상을 통해 연봉 상한제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에 선수 노조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232일간이나 파업을 했습니다. 월드 시리즈도 열리지 못했죠. MLB에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셀러리 캡 대신에 선수들이 연봉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사치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치세는 구단에서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연봉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셀러리 캡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MLB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치세는 경기력이 약하고 가난한 구단들이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 전력 평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NBA에서는 소프트 셀러리 캡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팀들이 예외 조항을 들어서 셀러리 캡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이는 북미 메이저리그 중에서 팀 간의 전력 불균형을 가장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NBA에서는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셀러리 캡을 초과하는 팀에 대해 사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치세는 셀러리 캡을 초과하지 않는 구단들에게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셀러리 캡을 초과하지 않는 가난한 구단들이 경기력을 강화시켜서 팀 간의 전력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사치세는 기본적으로 구단이 선수들에게 과도한 연봉을 지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셀러리 캡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양키스나 LA 다저스, 보스턴 레드삭스 등과 같은 부자 구단들은 수백만 달러의 사치세를 납부하기도 해서 사치세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드래프트입니다. 이 드래프트는 지난 시즌의 경기 성적과 연계해서 신인 선수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시즌에서 경기 성적이 최하위인 팀에게 신인 선수를 가장 먼저 선발할 수 있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역순위 드래프트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인 선수 지명권이라고 합니다. 드래프트는 전력이 뛰어나거나 부자 구단이 우수한 선수를 독점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력이 약한 팀들도 우수한 신인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이 드래프트는 로텐버그가 주장한 불변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가 드래프트를 통해 동일 리그의 어느 팀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리그 전체의 경기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자신의 경기력을 가장 높이 인정해주는 구단에서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명된 선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명된 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선수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선수들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만약 선수가 드래프트를 거부할 경우 다음에 실시되는 드래프트를 기다리든가 아니면 은퇴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던 아마 선수가 원하는 팀으로 드래프트가 되지 않자 드래프트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을 대학 등에서 홀로 연습하다가 원하는 팀으로 드래프트가 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은퇴했습니다. 또 일부 팀들이 드래프트를 악용한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리그전에서 하위 팀들은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우선권을 얻기 위해서 악용하기도 합니다. 시즌 후반에 하위 순위 팀들이 드래프트에서 우선권을 얻기 위해서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져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탱킹이라고 합니다. 주로 리그전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려운 하위 팀들이 경기에서 우수한 선수를 빼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대신 투입해서 고의로 패배하는 겁니다. 하지만 탱킹은 경기력이 부족한 선수들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팀은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우수한 선수를 채용할 수 있어서 팀의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경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팬과 시청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2021년 12월 2일에 MLB가 31년 만에 99일간 직장 폐쇄를 단행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탱킹 방지 때문이었습니다. 드래프트는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농구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리그에서는 2013년부터 자유선발 제도와 드래프트를 병행해서 운영하다가 2016년부터는 자유선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 공유입니다. 수익 공유는 경기에서 얻은 수입의 일정 비율을 리그에서 모아두었다가 구단에 배분하는 겁니다. 수익 배분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익 배분은 가난한 구단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로스포츠 리그가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는 주로 중계방송료, 입장 수입, 마케팅 수입 등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던 NFL이 팀 간의 전력 균형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전 세계에서 부유한 구단들이 가장 많은 리그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수익 공유가 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이 NFL에서는 수익 공유 외에도 철저한 연봉 상한제 등으로 다른 프로리그에 비해 보다 향상된 전력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됩니다. 북미 MLB나 NBA 등은 자금력과 시장 규모에 따라 강팀과 약팀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NFL 구단들은 시장 규모나 자금력에 상관없이 경기력이 엇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미디어와 팬들이 관심이 커지고 수익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리그의 수익 배분은 전력이 약한 팀들이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리그의 팀들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논란과 문제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력 균형 조치들은 구단의 이득과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됩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운행되는 일부 전력 균형 조치들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됩니다. 일부 전력 균형 조치들은 리그와 구단을 위한 것인지, 선수들을 위한 건지, 팬과 시청자들을 위한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보리 조항, FA, 드래프트, 셀러리 캡 등은 진정한 의미의 전력 균형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조치들은 선수들이 자유로운 이적과 정당한 수입을 제한하고 구단의 이득만을 위해서 운영된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 리그와 구단들은 리그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력 균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전력 균형 조치들이 없으면 가난하고 경기력이 저조한 구단들이 생존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이는 자칫하면 리그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북미에서는 많은 프로스포츠 리그들이 등장했다가 전력 격차, 즉 전력 불균형 등으로 경쟁력이 부족해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운영되는 전력 균형 조치들은 구단과 선수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강변합니다. 둘째, 일부 전력 균형 조치에 대해서 리그와 선수 노조 간 갈등과 반발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력 균형 조치에 따른 노사분규로 구단과 선수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많은 팬들이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북미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력 균형 조치들은 노사분규의 개연성이 항상 잠재해 있습니다. 또 일부 전력 균형 조치들은 선수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규제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력 균형 조치들이 구단과 선수들 간 갈등과 대립을 불러오고 팬들의 불만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구단과 선수 노조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력 균형 조치들은 경기력이 약한 구단의 전력을 강화해서 리그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수와 구단, 리그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임승차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전력 균형 조치들은 자칫하면 약팀들이 무임승차 행위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지적됩니다. 여기서 무임승차 행위란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아 경기력이 약한 팀들은 많은 투자를 해서 전력이 강해진 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프로리그에서 팀의 무임승차 가능성은 주로 하위 순위 약체 팀들이 경기력이 막강한 팀들과 경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프로스포츠 리그에서는 전력이 아무리 막강한 팀이라고 해도 리그전에서 약체 팀과 경기를 해야만 합니다.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약체 팀이
경기력이 막강한 팀과 경기를 한다면 약체팀은 TV 중계료나 입장 수입 등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력이 뛰어난 부자 구단의 지나친 과잉 투자도 약체팀들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 구단이 많은 연봉을 주고 경기력이 뛰어난 슈퍼스타 선수를 채용했다고 합시다. 이때 경기력이 아주 저조한 약체팀이 경기력이 뛰어난 스타 선수들이 있는 강팀과 경기를 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부자 구단의 과잉 투자는 약체팀들에게 가능하면 적게 투자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전력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됩니다. 프로스포츠 리그에서는 두 팀이 경쟁을 통해서 경기를 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약체팀들이 무임승차 행위는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불가피하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은 경기에서 승리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행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됩니다. 지금까지 북미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력균형 조치들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또 찬반 논란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스포츠 구단주의 운영 목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